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요, 이제 부동산 관리, 이제 40개 테마 중에서 31번째, 이제 4분의 3, 75% 이상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도 상당히 간단한 내용들이니까요,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대신에 공부가 끝났으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시면 효과가 큽니다. 요거는 크게 응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부분 기출문제 몇 개 조합해서 그대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용이 크게 없는 그런 파트입니다. 단순 암기로도 충분히 점수 획득이 가능한 그런 파트니까 계간마 점수 향상의 디딤돌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리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량이 있는데 구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외형이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외형이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느냐입니다. 외형 형태의 변화가 없으면 유지했다 그러고요. 외형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면 개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이 안 변했어. 그런데 관리가 잘 됐어. 그러면 유지 잘하셨네요 하시면 되고요. 외형이 변했어요. 그러면 개량 잘하셨네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형 형태의 변화가 없으면 유지, 외형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개량입니다. 이번 4월 올려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임대차 관리라는 게 있는데 재산관리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관리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될 것, 시설관리를 우리 FM이라 그래요. FM, Fac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FM. 재산관리는 Property Management라고 해서 PM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자산관리는 Asset Management라고 해서 AM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딱 고쳐주는데 그치는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관리 방식을 시설관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설이 운영 유지되는 형태의 관리를 시설관리라고 하고, 얘는 외지 마시고 그냥 눈도장만 찍어두세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관리 딱 보는 순간 시설관리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산관리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와 자산관리 AM, SM 매니지먼트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관리가 재산관리 PM이고요. 재산을 증식, 자산 증식을 가져오는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방식,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형태의 관리 방식이 AM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재산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지 비임으로 암기합니다. 가수 수지가 비염에 걸렸대요. 그래도 뭐 걱정하지 마요. 걔는 재산 많으니까. 이렇게 수지 비임 재산, 수지 비임 재산. 그래서 두 글자씩만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문제 풀다가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가 뜨면 재산 관리입니다. 자산 아니에요. 재산 관리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고요. 자산 관리는 사고 팔고,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투자 리스크, 전부 다 투자와 관련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투자 관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여동생 남편 매제가 프로폴리스를 팔았어.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 팔아가지고 자산 증식을 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비임은 재산 PM이고요. 매제 프로폴리스는 자산 AM입니다. 그래서 수지 비임,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는 재산 PM이고요. 매제, 여동생 남편,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매제가 프로폴리스 벌꿀 부산물, 프로폴리스 팔아서 자산 증식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박스 안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몇 개를 넣어요. 넣은 다음에 요거 시설관리 FM이야 아니면 재산관리 PM이야 아니면 자산관리 AM이야 골라봐. 이렇게 문제 깔끔하게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관리 뜨면 FM 시설관리고요.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가 뜨면 PM 재산관리고요. 매제 프로폴리스 뜨면 자산관리 AM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복합적 관리가 있는데 법률적 관리도 있고 경제적 관리도 있고 기술적 관리도 있는데 한두 개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적 관리는 이런 거, 공법상의 규제관계, 토지도난 방지 대책, 특히 계약관리. 여러분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요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계약관리는 법률적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계약관리는 법무팀에서 담당을 해요.
경제적 관리는 인력 관리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할까요? 나머지는 딱 보는 순간 경제적 관리 같으니까.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죠.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는 회사 매출 또는 수익 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력 관리는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관리 또는 뭐 경계, 확정, 사도 방지 이런 거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것은 콕 집어서 기술적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입니다. 법률적 관리입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제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은 복합적 관리, 복합이니까 세 개 측면, 법경기 중에서 특별히 기술적 관리입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가장 유명한 거, 최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 관리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다. 자, 부동산 관리 중에서 소규모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가 관리예요. 대형 건물, 대규모화된 부동산을 관리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관리를 위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내가 관리하고 일부는 관리업체에게 맡기고 이렇게 과도기지 형태의 관리 방식을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혼합관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왔을 때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혼합관리는 일부는 내가 관리하고 일부는 남에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겠어요? 불명확하겠어요? 라고 물으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거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나일 때도 있고 관리 업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업자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혼합관리는 단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업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가관리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위탁관리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밀 유지, 보안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의 흠결상 하자는 자기만 한다. 이거는 자가관리의 장점. 서비스 애호 정신이 아무래도 좀 높다.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종합적인 관리는 자가관리의 장점입니다. 종합관리가 뭐냐면 작년에 뭘 교체했고 올해 뭘 교체해야 되고 내년에 뭘 교체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려면요 한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합적 관리는 자가관리의 장점입니다. 우리 중고차 사러 가보면 어떤 차가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관리하던 차를 좋은 차라 그래요. 왜냐하면 종합적 관리가 됐거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해버리면 종합적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자가관리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혼자 하다 보니까 신속할 거고요. 자기 거니까 신뢰도가 높겠지. 자가관리 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업무의 타성화, 매너리즘 빠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안일화, 매너리즘 하라고 그래요.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져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있다. 여기 단점이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크로스해서 뒤집을게요. 그러면 위탁관리 장단점이 됩니다. 뒤집을게요. 위탁관리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위탁관리 단점, 요거 크로스해서 뒤집으면 됩니다. 기밀 유지 잘 안 되고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고 종합적 관리 안 되고 신속하지 못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관리 했을 때 장단점을 뒤집어서 위탁관리 장단점을 보시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몇 가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기밀, 종합, 전문, 타성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그래야지 자가관리예요. 기밀 유지가 불리하다 그러면 위탁관리로 갑니다. 종합적 관리가 된다 이건 자가관리예요. 종합적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거 위탁관리입니다. 전문적 관리가 잘 된다 이거는 위탁관리예요. 전문적이지 못하다 그럴 때 자가관리입니다. 타성화된다 이건 자가관리예요. 타성이 방지된다 그래야지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단어들 기밀, 종합, 전문, 타성이 중요하지 않고 뒤에 붙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밀 유지의 유리 그래야지 자가관리이고요. 기밀 유지의 분리 그러면 위탁관리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 관리,
잘 된다 그러면 작아고요. 종합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위탁 관리입니다. 전문성이 높다 그러면 작아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요. 전문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자가 관리가 됩니다. 전문적인 관리는 위탁, 전문적이지 못하면 자가. 타성화됩니다. 그럼 자가지만 타성화가 방지됩니다. 그럼 위탁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발력, 스피드입니다. 이번에는 임차인 선정하고 임대차 유형이 나올 건데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를 선정할 때 유대성이라는 걸 보고 임차자를 선정해요.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라는 걸 보고 임차자를 선정하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라는 걸 보고 임차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한 번 임대료 내고 나면 더 이상 낼 임대료가 없어요. 모든 임대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조임대차, 총임대차라고 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은 일단은 기본 임대료를 내고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더 내는 걸 비율임대차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최근에 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고는요.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라는 걸 쓰는데 순수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협상을 하는데 협상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까지 협상해서 받아내면 1차 순임대차, 보험료까지 협상해서 받아내면 2차 순임대차, 유지수선비까지 협상해서 받아내면 3차 순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비율임대차 문제는요. 반드시 요걸 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요. 일단은 비율임대차는 여기다 매출액을 넣습니다. 매출액. 이 매출액을 둘로 구분합니다. 뭐로 구분하냐면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라는 걸 내고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내고요. 둘을 더해서 임대료를 구합니다. 자, 근데 기본 임대료는 그냥 내면 되는 건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곱해요. 뭘 곱하냐면 추가 임대 요율이란 걸 곱해요. 추가 임대 요율.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 치는 내용들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모 박스 치는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뭐를 박는다? 매출액을 박는다. 매출액을 둘로 나눕니다.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 요율을 곱해서 추가 임대료를 구하고요.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구합니다.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구하세요. 임대료 구하려면 기본 임대료 구하고 추가 임대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됐고 제일 먼저 박스에다가 뭘 박냐면 매출액을 박습니다. 매출액 얼마냐면 자, 매출액 동그라미 치고요. 제곱미터당 30만 원입니다. 근데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호에서 1억 5천만 원의 매출액입니다. 박았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8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8천만 원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은 7천만 원 더 벌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과 초과 부분.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라는 걸 내거든요. 그럼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면 8만 원, 제곱미터당 8만 원이니까 8호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 기본 임대료입니다. 4천만 원. 근데 기본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벌었으면 추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추가 임대 요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게 추가 임대 요율입니다. 15%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이 15%를 여기다가만 15% 곱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추가 임대 요율은요 항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곱하는 겁니다. 그럼 7천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딱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1,050만 원이 나와요. 1,050만 원.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냐면 5,050만 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만 하고요. 매출액. 요거는요 손익분기점. 요거는요 초과 부분. 이거는요 추가 임대 요율. 요거요 기본 임대료. 요거요 추가 임대료. 둘을 더하면 임대료. 이렇게 해서 임대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 기본 틀입니다. 왜 틀을 만들어 드렸는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보세요. 손익분기점을 구하래요. 아니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요게 뭐예요? 매출액. 요거 뭐예요? 손익분기점. 요거 뭐예요? 초과 부분. 이거 뭐예요? 추가 임대료율. 이까지는 뭐예요? 기본 임대료. 더하면 추가 임대료. 둘을 더한 게 임대료인데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이거. 손익분기점. 자 일단
임대료로 6천만 원을 지급했대요. 임대료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이거 구했었는데. 임대료가 6천만 원이래요. 써놓고. 매출액 갑시다. 매출액은 제곱미터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1000제곱미터니까 매출액은 3억입니다. 3억. 근데 손익분기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를 추가적으로 더 낸대요. 이게 5%입니다. 5%. 그리고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근데 5만 원에 1000이니까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 임대료로 더 내는 돈이 6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계산기 다 되고 1000만 원 나누기 5% 때려버리면 돼요. 1000만 원 나누기 5%.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억이 나와요. 2억이 5% 때리면 1000만 원 나오거든. 그 덥석 2억 물면 안 돼. 이거는 초과 부분이고 손익분기점을 물었단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이니까 전체 3억에서 초과 부분이 2억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1억이 된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모르면 문제 못 푼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매출액 얼마? 3억. 일단 이건 몰라. 근데 기본 임대료가 5천으로 밝혀졌어요. 전체 임대료가 6천인데 그럼 초과적으로 더 내는 임대료가 1000만 원에 추가 임대 요율이 5%라고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로 밝혀졌다? 1000만 원 나누기 5%에서 2억으로 밝혀졌다. 전체 번 돈이 3억인데 초과 부분이 2억으로 밝혀졌으니 손익분기점은 1억이 된다라고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더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게 시험 나왔습니다. 34회 때. 34회 때는 뭐를 물었냐면, 골 때립니다, 진짜. 추가 임대 요율을 물었습니다. 추가 임대 요율. 골 때리지, 진짜. 갑시다. 매출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근데 750제곱미터예요. 매출액 100만 원에 750제곱미터 곱하면 매출액이 7억 5천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 얘를 이제 손익분기점하고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누는데 임대료로 총 얼마를 지급했냐면 1억 2천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했나 봐요. 근데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그죠?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면 750제곱미터를 곱하니까요. 기본 임대료를 7,500만 원을 낸 거예요. 7,500만 원을. 그러면 초과 부분이 얼마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추가 임대료가 4,5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둘을 더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손익분기점 여기 나와 있습니다.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원.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750을 때려줍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은 4억 5천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4억 5천에 대해서 기본 임대료 7,500을 냈고, 오케이. 그럼 초과 부분이 얼마냐면 3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근데 3억에서 몇 퍼 때리면 4,500만 원 나오지?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추가 임대료를 구하라는 것은. 그래서 4,500만 원 나누기 3억을 때려주면 계산기에 0.15. 그래서 이거는 15%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곱하기 750에서 7억 5천입니다. 임대료로 총 지급한 돈은 1억 2천이고요. 기본 임대료를 구해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750에서 7,500이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낸 임대료가 4,500이 되겠지.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 60만 원이랍니다. 60만 원 곱하기 750 하니까 4억 5천. 7억 5천 중 4억 5천이 손익분기점이니까 초과 부분은 3억. 3억에다가 몇 퍼 곱하면 4,500 되지 그 얘기니까 4,500 나누기 3억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15%. 자, 요거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34회 때 푸니까 출제위원들이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러졌어요. 급발진하면서 오른쪽 문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골 때리네 진짜.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잘 봐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0만 원을 벌었대요. 매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매월 19만 원을 벌었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물었냐면 예상 임대료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월 치냐면 6개월 치고요. 얘도 6개월 치예요. 그래서 임대료 구한 다음에 각각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줘서 2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반기 하반기 할게요. 상반기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계산해 봅시다. 자, 총 번 돈이 얼마냐면 상반기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몇 제곱미터냐면 300제곱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10만 원 곱하기 300을 때려주니까 요거 3천만 원 벌었어요. 매출액. 두 번째 하반기는요.
얼마 곱하기 300을 때려야 되냐면 19만 원 곱하기 300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를 벌었냐면요. 5,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갑시다. 손익분기점이 3,500입니다. 손익분기점이 3,500. 얘는 3,500을 안 넘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임대료만 내냐면 기본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초과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는 기본만 내면 되고, 얘는 손익분기점이 3,500이기 때문에 더 벌었습니다. 맞죠? 얼마를 더 벌었습니까? 3,500에서 1,500만 원. 더 번 돈이 2,2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2,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임대료를 계산하겠습니다. 기본 임대료는 여기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그럼 5만 원 곱하기 또 300을 때려줍니다. 그럼 얘는 1,500만 원이 됩니다. 기본이 1,500만 원. 1,500만 원. 끝. 얘는 추가 임대료가 없습니다. 얘는 기본 임대료 1,500만 원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임대요율, 그래서 초과 부분이 여기만 있습니다. 10%. 그럼 얘는 22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1,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20만 원 추가해서 1,720만 원, 죄송합니다. 220을 더하니까 1,720만 원. 그래서 첫 번째는 상반기는 이게 월임대료이기 때문에 1,500만 원 곱하기 6는 때려주고요. 두 번째는 1,720만 원 곱하기 6는 때려주고 GT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1년치 임대료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1억 9,320만 원에서 답이 2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요. 얘는 상반기 때 얼마 벌었냐면 매달 10만 원씩 300제곱미터니까 3천만 원 벌었어요. 하반기 때는 19만 원씩 300제곱미터니까 5,700만 원 벌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3,500, 3,500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못 벌었기 때문에 기본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기본 임대료가 5만 원에 300제곱미터니까 얘는 그냥 1,500만 내면 돼요. 얘는 1,500은 당연히 내고요. 내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이 2,200인데 거기다가 10% 더 내서 220을 더 냅니다. 합치면 1,7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6 하고요. 요거 곱하기 6에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건 매월 버는 돈이었기 때문에 6개월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 둘을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대신에 계산 문제, 비율 임대차 4개 유형 다 연습해 본 거예요. 원로 나오는 문제, 임대료 구하는 문제, 손익분기점 구하는 문제, 추가 임대 요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뭐를 구한다고요? 매출액 구한다고요. 얘를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눈다고요.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요율을 곱해서 추가 임대료를 냅니다. 둘을 더해서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임대료를 선정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혹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요. 기본만 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번에는 건물의 연수 사이클이 있는데 건물의 연수 사이클은 5단계가 있어요. 전진, 안, 노폐 그래요.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인데 시험은 요 세 가지에서만 나옵니다. 신축, 안정, 노후 단계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전진, 안, 노폐 중에서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지 상태에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험 나오긴 어렵고요.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신축 단계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유신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험에 유용성이 높은 단계가 안정 단계라고 잘 나옵니다. 따로 암기 안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틀립니다. 유신. 유용성 높으면 신축, 유용성 높으면 신축, 붕우유신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성 높으면 신축입니다. 자, 5단계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치고 수명을 결정하며 개조수 등의 지출이 유익한 단계, 안정 단계입니다. 지출은 콕 집어서 안정해서 해야 됩니다. 5단계 중 제일 길고 이 단계의 관리 상태가 좋으면 수명이 상당히 연장될 수 있어요.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고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노후 단계는요.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출 안 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출 억제하고 지출 뭐하고 억제하고 건물 교체를 계획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출은 봐봐. 안정해서 해야지 노후 단계는 늦다니까. 지출을 억제하는 겁니다. 교체를 계획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굳이 노후 단계와 폐물 단계를 구분하자면 악화되는 건 노후 단계고요.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가 폐물 단계이기 때문에 폐물 단계는 교체가 전제됩니다. 폐물 단계에서 교체가 계획되면 늦어요. 교체 계획은 노후 단계에서 하고 폐물 단계에서는 교체를 전제로 모든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는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 난로폐 중에서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요. 그러면 신축. 그다음에 가장 장기간에 걸치고 수명을 결정하는 단계는 그러면 안정.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하는 시기 노후 단계입니다. 노후 단계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지만 웬만하면 지출을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출하려거든 안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폐물 단계는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로서 교체가 전제되는 단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했던 파트가 부동산 관리 파트인데 유지, 외형이 변하지 않는 유지와 외형이 변하는 계량을 구분하시고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중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의 재산관리 피행과 매제 프로폴리스, 메인 매각, 재개발자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의 자산관리 AM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하고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관리와 인력 관리 등의 경제적 관리와 계약 관리 등의 법률적 관리를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 관리했을 때 장단점과 위탁 관리했을 때 장단점과 혼합 관리는 단점 2개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 불명확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들. 임대차에서는 비율 임대차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 손익분기점, 초과 부분.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율을 곱해서 추가, 기본과 추가 더해서 임대료 결정. 이렇게 건물의 수명 단계는 전신, 안로, 폐 5단계가 있는데 유용성이 높아 붕우유신, 신축.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정이 가장 길고 수명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악화되지만 지출을 억제하고 교체 계획을 세우는 단계 노후. 완전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전제하는 단계, 폐물 단계까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 파트였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세 번째 테마, 이제 부동산 마케팅 테마입니다. 32번 테마. 부동산 마케팅은 또 영어 공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부동산 개발할 때 왜 뭐 BOT, BTO, BLT, BTL, 뭐 그다음에 BOO 영어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의 해석과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의 영어 해석과 아이다,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의 영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부동산 마케팅 중요하니까요. 꼭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고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다 합쳐도 한 장밖에 안 되는 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부동산 마케팅으로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케팅에서 만나요. 안녕.